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2024년 1회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제 경향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비슷한 유형의 어쨌든 출제 패턴이 나왔고요. 아마 동일한 분들이 아마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뭐 기사가 높다, 산업기사가 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산업기사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잘 출제된 거라고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게 산업기사는 그래도 출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단답 형식 그리고 뭐 서술하시오, 그다음에 해설하시오, 뭐 의견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 등등 산업기사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보시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음 2회 또 4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총평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 문제는 1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7문제. 그 중에 용어 문제가 약 3개 정도 출제가 돼서 13점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술적인 거 가장 뭐 요즘 우리가 공부하면서 핵심으로 봤던 내용들이 있죠. 뭐 서브네팅을 한다든가 라우팅 프로토콜, 그다음에 SDH 속도, PDH 속도, 그다음에 이동통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총 한 10점에 26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배점이죠.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나 어떤 기술 쪽 문제들은 뭐 기출 문제하고 거의 뭐 유사하게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망관리 쪽 우리 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정보통신 기사 총평할 때 망관리가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망관리가 이제 한 문제 정도 해서 약 한 4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뭐 어떤 기술계와 기능계의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문제가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보시면 10점, 4점, 9점, 8점, 5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4점, 이렇게 하면 17점, 이렇게 해서 23점, 거의 37점에 가까운 문제가 이 현장 이슈, 현장 동향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용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현장 관리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동일하게 내거나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하거나 이런 형태여서 전체적인 문제를 합쳐 보면 약 80점, 78점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는 약 한 80점 정도 됐는데, 자, 그래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게 이제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출에서도 조금은 언급은 됐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기출 응용으로 아니면 신유형으로 좀 새롭게 나온 유형들. 그래서 이것도 배점이 좀 뭐 높다기보다는 약 한 21점 정도 해서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그죠? 난이도 왜냐면 기사든 산업 기사든 100분의 60 우리가 60점의 점수를 맞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유형의 문제들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20점대가 나올 거냐, 뭐 30점대가 나올 거냐. 근데 30점대가 신유형으로 나오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약간 20
20점대에서 신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면 난이도를 한 중 정도에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송통신 기술 기준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제 독립접지 같은 경우는 물론 독립접지만 봐서는 기출문제이기는 하지만 독립접지에 대한 용어를 해석을 할 때 용어 해석을 할 때 가로 넣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배점이 굉장히 높았죠. 6점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웹서버 등이 위치하는 보안 영역. 그래서 이 정보 보안 쪽에서 이제 출제가 하나 됐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실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보안 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에서는 이런 방화벽이나 여기서 뭐 답에도 있지만 뭐 DMZ 존이라든가 방화벽, 그다음에 IDS, IPS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신유형으로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20점에 해당하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어쨌든 80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씩. 그래서 첫 번째 용어 문제 세 문제는 헤드엔드, 분계점, 그다음에 전자파의 간섭량을 이야기하는 EMI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EMI. 물론 그 EMI는 용어를 반대로 낸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런 전자파 간섭량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EMI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반대로 냈습니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문제와 답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EMI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뭐 어쨌든 공부를 제가 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요렇게도 공부해보고 요렇게도 공부해보고 그 한 문제를 하나의 대학 노트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써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헤드엔드나 분계점 요 문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 뭐 실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뭐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고 뭐 지금 실기 문제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 아마 큰 어려움이 좀 없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서브네팅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서브네팅. 서브네팅 슬롯이 28. 이제 프리픽스를 28을 주고 호스트 수를 구하는 문제. 뭐 우리가 이제 서브네팅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필기에서도 뭐 워낙 많이 언급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8로 서브네팅이 됐다면 뭐예요? 2의 호스트는 2의 4승이니까 그죠? 16개가 되는 거죠. 근데 16개 중에 맨 앞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맨 뒷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하니까 실제로 호스트의 컴퓨터의 단말에 쓸 수 있는 개수는 16개에서 2개를 뺀 14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큰 어려움이 없던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거리 벡터를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과 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링크 상태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두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거리 벡터는 뭐예요? RIP였죠. 그죠? 그다음에 링크 상태 같은 경우는 OSPF니까 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 필기에도 잘 보시면요. 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필기에도 많이 나오고 실기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 두 문제는 STM1에 대한 전송 속도를 단순히 그냥 쓰시오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다 배점이 높지 않습니다. STM1이 얼마예요? 155.52였죠. 그죠? 155.52. 우리가 뭐 STM의 프레임 사이즈는 얼마예요? 9 곱하기 270열이니까 155.52. 워낙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T1 같은 경우는 T1은 계산 과정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쭉 있고 예전에는 답안지가 따로 있었다면 지금은 문제가 있고 밑에 계산 과정 그다음에 정답 이렇게 형태가 문답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문답지.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아래에다가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계산 과정을 쭉 쓰고 여기에는 이제 그 결과값만 쓰고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뭐 T1 같은 경우는 뭐예요? 193비트, 그죠? 24채널, 한 채널당 8비트, 그다음에 한 비트는 뭐예요? 동기 비트죠. 그래서 동기 비트까지 해서 193비트에 8000Hz 샘플링을 하면 1.544 메가bps. 그래서 요게 계산 과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답은 1.54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계산 과정이 들어가면서 배점은 조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쭉 우리가 뭐 필기든 실기든 다 한 번씩 눈여겨 봤던 문제들,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 위주로 많이 이제 포지션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오버하고 로밍 문제를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설명.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핸드오버에 대한 내용을 쭉 써주고 이 용어가 뭡니까? 또 로밍에 대한 용어를 써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핸드오버가 로밍을 설명하시오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오버는 뭐예요? 셀에서 셀 아니면 섹터에서 섹터로 이동을 하면서 휴대폰이 끊어지지 않게 심리스하게 이동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핸드오버죠. 그다음에 로밍은 뭐예요? 로밍은 사업자하고 사업자 간에 이동통신 단말이 끊어지지 않게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로밍이 되는 거죠. 로밍. 그래서 핸드오버가 로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4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채점관이 읽어보시고 이거는 채점관이 딱 읽어보면요. 이분이 암기를 해서 썼는지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안 쓸 때도 깔끔하게 좀 내가 생각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망관리, 뭐 워낙 유명한 프로토콜이잖아요. 망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SNMP였죠. SNMP. 뭐 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문제죠. SNMP.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제 정도는 뭐 기출 문제나 필기 시험이나 여기서 거의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하면 약 한 50점, 45점에서 5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에서 현장 문제에서 이제 10점에서 15점 정도를 맞아야만 이제 합격선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 문제가 물론 배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10점, 9점, 8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게 좀 차이가 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는 삼극 전이강화법을 측정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접지 전극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다가 P극이라고 하는 보조극을 넣고 C극이라고 하는 보조극을 넣어서 여기에 요 P극을 가지고 전압을 재고 그죠? 이 C극을 가지고 전류를 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R V잖아요. 그래서 R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저항값은
I분의 V. 그래서 요 보조극에 의해서 전류를 측정하고 요 보조극에 의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이게 삼극 측정법. 여기서는 삼극 전이강화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극 측정 아니면 전이강화법, 삼극 전이강화법 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단계 정도가 되죠. 4단계. 일단 보조극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P극 보조극을 설치하고 C극 보조극을 설치하고. 근데 P극과 C극을 이 보조극을 설치할 때 뭐 어떤 특정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뭐 100m를 놓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0m를 놓는다. 예를 들면 200m 이렇게. 그래서 100m와 200m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저항값을 여기서 이제 여기 횟수입니다. 이렇게 횟수가 있으면 이쪽이 저항값이고 그래서 저항값을 이렇게 하나 딱 잽니다. 그다음에 P극과 C극을 이동을 해요. 그래서 100을 200에 놓고 200을 300에 놓고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 번을 재보면 저항값이 어떤 구간이 나오냐면 이렇게 평탄한 구간이 나옵니다. 평탄한. 그래서 P극과 C극을 이동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탄한 값, 요 지점이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P 측정체를 기준으로 뭐 오른쪽으로도 하고 왼쪽으로도 하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재느냐 왼쪽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이 대지 저항의 상태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쭉 재다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값을 우리가 저항값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P극과 C극을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항을 재고 그다음에 P극과 C극을 또 이동해서 저항을 재고 그거를 반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의 평탄한 구간에서 이 저항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삼극 전이 강화법이에요. 삼극 전이 강화법.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재기가 어려우니 통상적으로 이 평균을 내보니까 요 구간을 61.8% 정도에다가 놓고 요 구간을 약 28.2% 정도에다가 딱 P극과 C극을 설치를 하고 재면 딱 한 번만 재도 요 중간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61.8% 법이 되는 거죠. 61.8%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왔지만 기사에서는 이 접지 측정 방법의 종류를 물어봤죠. 그래서 삼극 전이강화법, 61.8%법, 2극 측정법. 이 기사 시험에서는 이 세 개가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서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단계별로 P극과 보조극을 P극 설치, C극 설치, 그다음에 저항 측정, 그걸 다시 반복해서 측정 한 다음에 반복해서 측정해서 평균치가 되는 저항값을 저항으로 결정. 이렇게 하는 게 이 삼극 전이 강화법의 측정 방법이 되겠죠. 이게 통상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한 지점 61.8%법 정도 되는 지점에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 문제가 굉장히 배점도 높았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접지 저항 기준, 정보통신 접지 저항 기준은 얼마예요? 10옴이죠. 10옴 뭐 아주 이건 쉬운 문제였죠. 그다음에 공사 계획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시공 계획서를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감리단에 제출을 하면 감리단은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다시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시공계획서는 약 한 30일, 공사 시작 전 30일 전에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의미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시공사가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되느냐 3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전체적인 공정량, 그죠? 공사에 대한 공정량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종이 몇 개가 있느냐, 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에 공정이 몇 개가 있느냐, 아니 공정, 아니 이제 공종이죠, 공종, 공사의 종류입니다. 공종이 몇 개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공정, 이 공종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공종은 뭐 케이블 포설인데 약 한 100m를 포설한다. 뭐 B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데 약 한 10대를 설치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공종이 있고 그 중에 이 공종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 몇 개가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요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많이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8점짜리 굉장히 배점이 높은데 여기서는 설계와 감리의 용어, 그다음에 공사 계획서에 이 용어를 주고요. 괄호 채우기를 문제를 했습니다. 괄호. 설계의 정의, 그다음에 감리의 정의, 그다음에 공사 계획서의 정의를 쭉 쓰면서 가로 채우기를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계획서, 설계 설명서,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요 문제를 가로 채우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서하고 설계 설명서는 이 설계의 정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는 감리의 정의에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공사 계획서 작성할 때도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요 어떻게 보면 요 두 문제는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좀 꼼꼼하게 쓰셔야 굉장히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한 문제가 더 있죠. 자, 5점짜리 문제인데요. PC간의 거리가 이제 100m, 스위치 수량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C하고 문제가 어떤 식이었냐면 PC하고 PC의 거리가 300m다. 300m다. 이걸 UTP를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나 허브가 몇 개가 필요하냐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여기 두 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UTP의 최대 거리는 최대 100m니까요. 그래서 100m가 넘어가면 손실이 생기고 표준에서 얘기하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서 L2 스위치의 수량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예요? 스위치의 수량은 100m 간격으로 해서 이제 두 대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면은 100m라는 개념만 알고 계셨으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래도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배점이 높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사와 기사, 그러니까 기능사라는 건 뭐 기능계고요. 그다음에 기사나 산업기사는 어쨌든 어떤 기술계이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그 중간점에 좀 있습니다. 완전히 기능도 아니고 어쨌든 그 뭐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산업기사는 다른 거 대비 이런 현장 관리나 현장 이슈, 그다음에 실제 어떤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그 일들을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도 이런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장 관리 문제들을 좀 더 많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기술 신유형 문제를 보면요, 방송통신 기술 기준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방송통신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 기준은요, 이런 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시행 규칙 밑에 고시와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기술 기준, 고시와 기술 기준은 가장 이제 밑에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고시와 기술 기준이죠. 그래서 고시와 기술 기준의 어쨌든 그 핵심 키워드는요, 의무 사항이라는 겁니다. 의무, regulation이란 얘기예요. regulation. 그 의무가 뭐예요? 규정, 의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물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모든 규정을 우리가 방송통신 기술 기준. 그래서 이 의무 규정에 보면 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내용이 가장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UTP 케이블하고 전기선의 간격은 얼마로 해라. 이게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가공 케이블을 할 때 이 도로부터 얼마를 띄워라. 철길 같은 경우는 얼마를 띄워라. 이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기술 기준이 여기 방송통신 기술 기준 안에 있는 거죠. 이 방송통신 관련 기술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출제를 했는데 뭐 아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셨을 거예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독립접지를 설명을 하면서요. 우리가 독립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지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지 케이블이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누설 전류가 생깁니다. 누설 전류. 그래서 누설 전류가 생기는데 여기에 누설 전류가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설 전류가 전이 상승이 됩니다. 누설 전류가 이렇게 전이 상승.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올라갔는데 이 독립접지와 이 독립접지가 서로 겹치면 이건 독립접지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독립접지 정의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 겹치지 않으려면 독립접지는 무한히 넓은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어느 정도 이 겹치는 구간에 대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레벨 안에 들어오면 이것도 독립 접지로 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위 상승 요 부분을 괄호를 놨어요. 괄호를 놓고 요게 뭐냐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위 상승에 대한 개념, 독립 접지는 전위 상승 값이 서로 겹치지 않는 완벽하게 분리된 접지를 우리가 독립 접지라고 한다. 근데 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너무 무한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DMZ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DMZ 우리가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있죠. 방화벽. 방화벽은 여기 외부망과 이쪽 내부망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접근 통제를 해주는 우리가 장비를 방화벽이라고 했죠. 방화벽. 그래서 별도의 요 공간에 별도의 존에 그러니까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고 별도의 존. 예를 들면 이런 웹 서버 같은 경우, 그죠? 웹 서버는 뭐예요? 누구나 접속을 해야 되는 서버잖아요. 그죠?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이 내부로는 들어올 수 없는 사용자를 방화벽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존을 우리가 DMZ 존이라고 합니다. DMZ 존. 그래서 DMZ 존. 그래서 이런 영역을 자, 그래서 방화벽은 이 존이 DMZ 존, 이런 언트러스트 존, 트러스트 존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DMZ 존, 언트러스트 존, 트러스트 존 그런 방화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유형이 80%였지만 그래도 응용 문제가 좀 많았던 반면에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현장 관리 문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냈고 현장 관리 부분에서는 약간 응용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된 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유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총평을 한번 해드리면요. 어쨌든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 정도. 왜냐하면 기출문제 비율이 약간 80% 정도 됐기 때문에 한 중 정도 됐고, 새로운 유형, 신유형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광통신하고 통신이론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사도 이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광통신하고 통신이론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뭐 다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좀 이제 출제가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단답, 계산 과정이 아주 잘 배분이 돼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아주 잘 됐고요. 난이도 조절도 어느 정도 아주 적정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지와 답지가 아니고 문답지, 그래서 문제지 안에 답을 같이 쓰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답지 형태로 자, 바뀌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안에다가 그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뭔가 내가 이런 뭔가 좀 이렇게 그 필요하다면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써도 되니까 자, 이렇게 문답지 형태로 자, 변경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든 어쨌든 산업 기사든 기출 문제를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볼 문제 유형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그래서 200개면 한 5년치 정도 되거든요. 5년. 그래서 5년. 그래서 이 실기를 공부할 때는 우리 대학노트 하나씩 꼭 사셔가지고요. 대학노트 하나 사셔서 1번 예를 들면 뭐 접지. 그래서 접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해서 이제 뭐 2번 이렇게 해서 이 100개 정도에서 200개 최소한 100개 한 200개 정도 그래서 5년치 정도 정리를 하시면요 한 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기사 산업기사를 다 보는 건 훨씬 좋죠. 그래도 산업기사 문제 근데 기사 산업기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한 200개 정도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 문제만 가지고 문제와 답만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문제 안에서 이걸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뒤 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보시면서 시험을 보시고 뭐 새로운 문제, 신유형 문제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내가 얼만큼 안 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출 문제를 안 틀리고 어떻게 내가 잘 서술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꼭 문제와 답만 너무 이렇게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답을 노트 하나에 꼭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문제 유형도 괜찮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이 되셨을 거라고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합격이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총평을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좀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올해는 합격을 아니면 이제 다음 2회차 때는 꼭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